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남편이 날 버리고 간 순간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가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복수하셔야죠. 비는 여전히 천장을 두드리고 젖은 신발 자국이 현관에서 테이블까지 길을 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낮게 말했다. 내일 5천, 신한, 도장도. 나는 젖은 지갑을 치우며 숨을 고르고 그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피였어. 라고 했다. 그는 비웃었다. 피가 뭐 어때서? 현금으로 돌면 따뜻해져. 아빠도 그랬어. 아빠는 폭력을 예금처럼 쌓았지. 네가 그 이자까지 받겠다는 거야? 그의 눈이 차갑게 기울었다. 약한 쪽이 지는 거야. 엄마가 약하니까 맞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거고. 강함은 때리는 손이 아니라 멈추는 손에서 나오지. 그가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며 속삭였다. 도장 내놔. 안 주면 내 손이 먼저 올 거야. 경찰보다. 나는 서랍을 닫아 잠갔다. 열쇠는 여기 없어. 대신 녹음은 여기 있어. 그의 숨이 잠깐 멎었다. 협박? 아니, 기록.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를 눌렀고 나는 그의 손목을 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문을 닫아. 네가 가진 건 탐욕. 내가 가진 건 증거야.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비가 내리는 소리가 천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방안을 희미하게 비췄고 반지하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의 자국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실밥을 정리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비 냄새와 먼지, 그리고 눅눅한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문틀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어깨까지 젖은 머리, 술에 취한 눈빛, 손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또 술이야? 내가 묻기도 전에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비웃었다. 우리 이제 연극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공을 베는 칼날 같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실을 놓쳤다. 실타래가 바닥을 굴러가며 먼지를 머금었다. 무슨 소리야? 내 말은 떨렸다. 그는 웃었다. 이제 됐잖아. 너랑 결혼한 이유? 사랑? 아니야. 상속금 때문이었어. 네 어머니가 죽으면 돈이 남을 거라 생각했지. 나 그거 기다리면서 5년 연기했어. 내 귀가 멎은 듯 했다. 바람도, 비도, 라디오도 모두 멈춘 듯 조용했다. 뭐라고? 내 목소리가 공기 속에 묻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5년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네 옆에서 웃는 것도 이제 역겨워. 그의 입가에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소주 냄새가 엉겨붙어 있었다.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조끼에는 그가 흘린 술자국이 번져 있었고 그 냄새는 방안 전체를 메웠다. 싸구려 향수와 알코올이 섞인 냄새, 거짓과 현실이 섞인 냄새였다. 그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내던졌다. 낡은 가죽이 탁 소리를 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너 같은 애 데리고 어디 가면 다들 나를 불쌍하게 봤어. 그래서 연극한 거야. 사랑하는 척, 행복한 척. 이제 됐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5년 동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내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며 웃던 모습, 반포대교에서 불빛이 반짝이던 밤, 그가 내 손을 잡고 평생 지켜줄게라던 그 말, 그 모든 장면이 깨진 유리처럼 흩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가 있었다. 서연아, 사람을 볼 때는 눈보다 마음으로 봐야 한다. 어머니의 글씨가 번진 잉크 자국과 함께 남아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그가 비틀거리며 나를 내려다봤다. 그래도 그동안 잘했잖아. 나 덕에 명함도 생기고 옷가게도 내고 그 정도면 고마워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때 오래된 삼성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신한은행 알림이 떴다. 손님, 접대 비용 120만 원 출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였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비웃었다. 그거? 나 대신 처리한 거야. 어차피 네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우리 돈이잖아.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우리 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지. 내일 신한복 5천만 원만 가져와. 네. 엄마가 남겨준 돈 있잖아. 그걸로 끝내자. 그가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빼앗았다. 그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손대지 마.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평생 모은 돈이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불쌍한 거야. 돈이 뭐라고. 그는 비웃으며 담배를 꺾고는 재떨이에 던졌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가 등을 돌리며 말했다. 내일 그 돈 안 가져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그는 문을 닫으며 나갔다. 그가 사라진 뒤 방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다. 형광등이 깜박이며 어머니의 일기 위를 비쳤다. 나는 천천히 그 일기를 닫았다. 귀가 윙윙 울렸다. 연기라는 단어가 녹슨 깡통 가장자리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긁었다. 사랑이 무대라면 내 인생의 대본은 누가 쓴 걸까? 나는 테이블 위에 떨어진 그의 지갑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낯선 영수증, 고급바, 호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힌 사인,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만약 돈이 기준이었다면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작게 튀었다. 반지하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벽지는 벌써 몇 군데가 들떠 있었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자꾸 떨렸다. 아침까지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런데 문고리가 덜컥하고 돌아갔다. 민준이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졌고 넥타이는 반쯤 풀린 채였다. 돈 어디 있어? 그가 문을 닫자마자 말했다. 말투는 짧고 차가웠다. 무슨 돈? 내가 되묻자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너희 어머니 남긴 그 책, 거기 통장, 인감, 서류 다 들어있잖아.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줘.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건 어머니 유품이야. 건들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품? 그게
지금 우리를 살릴 돈이야. 너 아직도 현실을 몰라? 그는 웃으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민준,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어머니 돈은? 그가 소리쳤다. 그건 너희 어머니 돈이 아니라 남편 돈이야. 그의 손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커피잔이 깨져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만해. 그만? 다 늦었어. 그는 의자를 발로 차며 다가왔다. 그만해.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 책 내놔.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밀쳤고 나는 벽에 부딪혔다. 등 뒤로 차가운 시멘트에 감촉이 느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손끝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 만큼 강하게. 싫어. 그건 못 줘.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없어. 그는 잠시 멈추더니 피식 웃었다. 너도 결국 나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고집은 있네. 그리고는 나를 다시 밀쳤다.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재빨리 가방을 열었다. 이게 뭐야? 그는 봉투를 꺼내더니 손에 든 통장과 도장을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5호라. 아직 안 찾았네. 나는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건 와. 그는 나를 밀어내며 비웃었다. 어차피 이 돈은 다 내 거야. 남편이잖아. 나는 그를 향해 외쳤다. 남편이었겠지. 사람이라면 이러진 않아. 그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귓속이 울렸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입 다물어. 그의 발이 내 옆구리를 찼다. 숨이 턱 막혔다. 바닥에 차가운 물기가 옷에 스며들었다. 술 냄새와 가죽 구두의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그가 지갑을 꺼내더니 내 카드들을 꺼내 하나씩 바닥에 던졌다. 이건 내 이름이지만 다 내가 쓴 거야. 현실 좀 봐.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잠시 그가 멈춰서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 회계사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방 한가운데를 걸어 다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곧 정리돼. 내일이면 된다니까.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그 책이랑 도장 안 내놓으면 나 혼자 안 끝나. 그는 지갑을 들고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이건 경고야. 그리고 발로 내 다리를 밀치며 방을 나섰다. 문이 쾅 닫히자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바닥에는 깨진 잔 조각과 젖은 지갑, 그리고 핏방울 몇 개가 섞여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가방을 끌어당겼다. 안쪽 주머니에 엄마의 오래된 노트를 눌러 넣었다. 땀이 식으며 소금기가 남았다. 엄마, 절대 이건 뺏기지 않을게. 그렇게 속삭였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서는 이웃들이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갔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이었다. 폭력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귀를 닫았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어둠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쓰러지듯 잠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금속 지붕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곧 더 큰 어둠이 올 것만 같았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의 하수구는 넘쳐 흘렀고 버려진 종이컵과 비닐봉지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동대문 시장 뒷골목, 밤 11시, 좁은 통로 끝에서 누군가의 구두굽이 차가운 시멘트를 두드렸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다. 나는 쓰러진 채로 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젖은 신문지와 고무호스 조각, 그리고 피냄새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귀가 먹먹했고 오른쪽 눈이 부어 있었다.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다가왔다. 민준이었다. 얼굴에 그림자가 비에 번져 형체조차 불분명했다. 그가 비웃으며 나를 내려다봤다. 이제 진짜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혹하게 침착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발 그 돈은 건드리지 마. 그건 엄마가 말을 다 잊기도 전에. 그의 발이 내 복부를 세게 찼다. 숨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비가 얼굴 위로 쏟아졌고 입안엔 흙과 빗물이 섞였다. 그는 허리를 굽혀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리고는 나를 끌어당겼다. 그의 팔이 내 몸을 들어올릴 때 어깨가 비틀리며 뼈가 끼익 소리를 냈다. 그가 나를 질질 끌고 골목 모퉁이에 커다란 금속 쓰레기통 앞에 세웠다. 안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가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차가운 금속 벽면이 내 팔에 닿았다.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넌 너무 깨끗해서 문제야. 세상은 그런 사람 오래 못 놔둬. 그리고 내 몸을 밀었다. 순간 금속 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시야가 뒤집혔다.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번쩍였다. 천장이 돌고 하늘빛이 멀어졌다. 통 안의 공기는 썩은 음식, 냄새와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숨을 쉴 때마다 역겨운 공기가 목구멍을 긁었다. 나는 팔을 들어 뚜껑을 밀어보려 했지만 쇠 덮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데 그마저도 감각이 점점 사라졌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물방울이 통 안으로 떨어져 얼굴을 때렸다. 척추를 타고 통증이 내려왔다. 마치 전기가 몸속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어느 순간 아무 감각도 남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지며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서연아, 사람은 버려지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그 가치를 못 보는 거야.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산다면 다른 칠판에 내 이름을 쓸 것이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몸이 점점 식어갔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며 떨어졌다. 골목 끝 어딘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낮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앙! 마침내 찾았습니다. 순간 뚜껑 위에서 쇠극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통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다. 비옷을 입은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나를 조심스레 꺼내 어깨에 올렸다. 비가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뺨을 스쳤다. 그 온기, 그 냄새, 그 숨소리가 기이하게 익숙했다. 그는 나를 차로 옮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손이 내 머리 뒤를 받쳤고 나는 그의 품 안에서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번개가 울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둠이 조금은 물러간 듯했다. 차문이 닫히자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가죽 시트의 냄새, 엔진의 진동, 그리고 그의 목소리만이 남았다. 이제 안전합니다. 미쓰리.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진짜 이름, 내가 잊고 있던 이름을 불렀다. 리, 양. 그 이름이 귀를 스쳤을 때 얼어붙었던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다. 금속의 냉기 대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스며들었다. 멀리 골목의 물길이 흘러갔다. 그 속에 내 지난 삶의 잔해가 떠내려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새로운 맥박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따라왔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눈가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금속의 냉기와 비의 냄새,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웠다. 희미한 빛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다.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곰팡이, 습기, 피 냄새가 아닌 깨끗한 린넨과 소독약의 냄새였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흰색 몰딩, 높은 천장, 그리고 조용히 흔들리는 커튼. 내 몸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끝은 아직 차가웠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살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어두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수건이 들려 있었다. 정신이 드셨군요.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어디죠? 여긴 평창동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그는 수건을 내게 건넸다. 저는 발기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켜왔다는 말이 낯설었다. 왜, 저를, 왜 구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높은 담벼락과 나무, 그리고 새벽의 희미한 안개였. 그들은 당신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을 없앨 겁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이라니.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박 씨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나왔다. 흰색 벽, 조용한 난방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김을 내고 있었다. 커다란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고 입술 옆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무너진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피로에 젖은 생존자의 눈이었다. 이건 뭐죠? 내가 물었다. 박 씨는 테이블 위에 작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금색의 안쪽에는 Y, 에일리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이건 유성그룹의 창립주 유 회장의 손녀에게만 전해지는 갑오입니다. 내 손끝이 떨렸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평범한 재봉사였어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오래된 친자관계 확인서와 함께 DNA 검사가 첨부되어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 이윤정, 그리고 유성그룹의 장남 유태섭,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2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유 회장은 지금도 그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머리가 멍해졌다. 벽에 걸린 유화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남자, 따뜻한 눈매, 어딘가 닮은 이목구비,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중얼거렸다. 이건 다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박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지인, 그리고 유 회장의 개인 비서가 남긴 자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혈액, 기록, 그리고 사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붉은 실처럼 모든 진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숨겼던 거죠? 당신 아버지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쫓겨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제야 이해됐다. 어머니의 일기 속 마지막 문장. 사람을 믿는 건 때로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녀는 평생 그 짐을 혼자 짊어졌던 것이다. 박 씨는 내 표정을 읽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유 회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병세가 위중하지만 단 한 가지 손녀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분이 날 왜?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중요한 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당신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이 아닙니다. 복구입니다. 당신이 잃은 이름과 삶을 되찾는 일. 거실의 시계 초침이 작게 틱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반지를 쥐었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내가 유 씨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게 정말이라면 나는 말을 멈췄다. 그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되찾을 권리가 있겠네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복수할 자격도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실 한켠에 걸린 액자 속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유 회장은 젊었고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에는 오랜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밖에서는 비가 멎어가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잦아들며 대신 새벽의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나는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딸, 누군가의 손녀, 그리고 다시 태어난 나. 박 씨가 천천히 일어났다. 지금 준비되셨나요? 어디로요? 그분이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문 앞에서 내게 외투를 건넸다. 추울 겁니다. 이 길은 길지만 한 번은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죠. 나는 외투를 입으며 창문 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다. 새벽빛이 살짝 들어와 커튼에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거울 속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엔 여전히 멍이 남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의 눈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눈. 그리고 그때 현관 너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 씨가 내게 미소 지었다. 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천천히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고요한 복도를 지나자 멀리서 빛이 새어나왔. 사무실의 문이 열리며 그 안에서 늙었지만
맑은 눈을 가진 한 남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운명의 재개였다. 문이 열리자 나무 향이 은은하게 번졌다. 유 회장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짙은 원로 패널이 벽을 감싸고 있었고 커다란 창문 뒤로는 평창동의 오래된 정원과 벚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그루가 보였다. 책장엔 연역서와 오래된 사진 액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낮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녹차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나이 든 나무처럼 굵고 단단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그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공기가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 눈 옆에 희미한 멍자국을 보고 시선을 내렸다. 고생 많았겠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한다는 감정이 얼마나 오래된 기억인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손짓으로 의자를 권했다. 앉게.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녹차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확인용이네. 병원과 법률팀을 통해 검증이 끝났어.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DNA 감정서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따뜻한 눈으로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내 기억 속 어머니가 보던 낡은 사진 속 남자와 닮아 있었다. 이분이 네 아버지 태섭이야.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아이는 내 장남이었지. 하지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사랑을 이성보다 낮게 본 죄를 그 아이의 생명으로 치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렀어. 그 말이 방안을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 한 문장이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담의 한바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 사건은 교통사고로 처리됐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누군가의 손이 닿았던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일 이후 네 어머니는 사라졌고 나도 그 아이의 존재를 찾지 못했네. 박 국장이 아니었으면 널 다시 못 봤을 거야. 내 목이 메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두 손으로 차를 따랐다. 이 차는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녹차야. 늘 향이 고요했지. 컵을 내게 내밀며 그는 눈을 감았다. 유서연. 아니, 이제는 본래의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유리양.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유라는 성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꿰매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전 아직도 서연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래, 이름은 지워지지 않지. 다만 이제 넌 두 이름을 가진 아이야. 하나는 너를 지켜준 이름, 하나는 네가 되찾은 이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은색 북마크가 있었다. 이건 네 어머니의 일기야. 내가 손수 정리했지. 일기장은 이미 새 표지로 바뀌어 있었고 각 장엔 그녀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고 몇 장은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북마크에는 작게 새겨진 이름이 있었다. 청담, 빨 류싯.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짚었다. 이곳이 태섭이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은 곳이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그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네 어머니가 아니라 백상아리라 불리던 남자였지.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입안에서 이상하게 씹혔다. 백상아리.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탔다. 그는 다시 차를 마셨다. 그자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고 내 아들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살아있지.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네 남편이야. 그 말에 손이 멈췄다. 민준, 이요? 그래. 그는 백상아리의 조직 아래서 일했어. 그 돈으로 회사를 세우고 널 이용했지. 그의 아버지, 즉 그 조직의 회계 책임자가 태섭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네. 나는 숨이 막혔다. 세상이 뒤집혔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아들에게 시집간 거예요? 그래.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운명은 잔인하지. 하지만 피는 방향을 안다. 넌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이곳으로 돌아온 거야.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표지가 따뜻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에게 더 가혹할 때가 있지. 하지만 넌 이제 평범하지 않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작은 카드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이건 네 계좌야.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다. 유씨라는 이름은 부와 책임을 함께 물려준다. 나는 카드를 바라보았다. 한도 무제한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덧붙였다. 이건 상속이 아니다. 네 어머니의 뜻이기도 해. 준비자금 공부하듯 써라. 복수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복수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답은 이미 네 손에 있지. 일기장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는 손가락으로 표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걸 다 읽고 나면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나는 천천히 일기장을 폈다. 첫 장의 글씨는 어머니의 필체였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세상을 거스르기에 그 대가를 묵묵히 치러야 한다. 글자가 흔들렸다. 내 눈가가 젖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넌 선택해야 해. 과거를 덮을지 마주할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마주할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제 안의 두려움까지 다 마주할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 말 분명히 기억하마. 사무실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에서 벚꽃 한 송이가 떨어졌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리양아,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단다. 그곳에서 네 아버지를 삼킨 자의 이름을 기억해. 백상아리.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일기장을 펼쳤을 때 첫 장의 냄새는 오래된 종이와 비에 젖은 잉크의 냄새였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흔들리고 번져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손끝이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 글자를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었다. 그날 그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늘 맑은 정신으로 사람을 대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세상을 등질 각오를 하고 있었다. 문장을 읽는 동안 숨이 막혔다. 글씨는 그날의 공포를 아직 품고 있었다. 태섭은 회사의 돈이 더럽다는 걸 알았다. 세탁, 차명, 송금. 그는 거부했다. 그리고 그날 청담의 그 바에서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펜은 거기서 한 번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가 전화를 끊은 뒤 창문 밖에 어두운 그림자가 섰다. 그 이름을 나는 들었다. 백상아리. 내 손이 떨렸다. 그 이름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그는 조직의 핵심이었다. 웃을 때마다 차가운 이빨이 보였다. 그날 태섭이 거절하자 그들은 그를 끌고 나갔다. 사람들은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결정이었다. 글씨가 흐릿해졌다. 만약 내 딸이 어둠 속에서 자란다면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문장에서 펜의 자국이 깊었다. 종이가 찢어질 듯 눌린 흔적이 있었다. 잉크가 거기서 멈췄다. 마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잉크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나는 일기장을 덮지 못했다. 손끝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글씨 사이에 묻은 작은 점들. 그건 아마도 눈물이거나 피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랬지만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사건이다. 피해자의 딸로서가 아니라 수사관으로서 다시 읽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의 비상기록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단서였다. 유 회장의 신임 비서의 도움으로 오래된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03년 6월 14일 새벽 2시 익명 남성 다발성 골절 의식 없음 그리고 1시간 뒤 사망 환자의 이름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등록된 혈액형, 연령, 체중이 모두 아버지와 일치했다. 기록 하단에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교통사고라면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은 청담의 바. 이미 간판은 사라졌고 자리엔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뒷골목의 CCTV 위치를 알고 있었다. 오래된 보안 카메라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박 씨의 지인을 찾았다. 영상은 흐릿했고 날짜는 맞지 않았. 그러나 장면 속 검은 세단 그리고 흰 셔츠 차림의 남자 하나가 분명히 보였다. 그가 문 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화면의 하단에서 잠시 얼굴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젊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입모양을 따라 읽었다. 형님,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 너머로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상어의 꼬리. 나는 USB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 씨가 남긴 자료가 있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낮은 남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웃음. 형님, 그 사람 끝났습니다. 그 뒤에 들린 목소리. 낮고 무겁고 익숙했다. 잘했다, 민준. 상어형이 실망하지 않게 해라.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그가 그를 상어형이라 불렀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걱정 마세요. 그 여자는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나는 녹음을 멈췄다. 손이 차가워졌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박 씨의 목소리가 리앙, 이게 네가 알아야 할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시작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파일을 닫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에 손가락이 닿았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그 죄를 끝까지 품겠다. 하지만 내 딸은 달라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빛이 변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비가 그치고 공기가 맑았다. 이제는 울 수 없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기가 말해준 건 절망이 아니라 지침이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가진 생존자였다. 그날 밤 다시 박 씨의 연구실로 향했다. USB와 일기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배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진실은 흔들리지만 결국 남아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유리 속에 나는 달라져 있었다. 약했던 여자가 사라지고 냉정한 시선이 남았다. 어머니의 잉크 자국처럼 내 안에도 흔적이 남았지만 이제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닫았다. 손끝에서 잉크 냄새가 아직도 느껴졌다. 그것은 피와 진실의 냄새였다. 이제 울음은 멈췄다. 대신 차분한 결심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 것이었다. 거울 속에서 내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과 닮은 단단하고 잔잔한 눈빛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나는 더 이상 잠들지 않았다.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어머니의 일기와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제 제 차례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 속에 가느다란 떨림이 퍼졌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시작했지만 지금 내 안에 흐르는 건 차가운 결심이었다. 민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네트워크 돈, 폭력, 거짓말로 얽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나는 맹세했다. 나를 쓰레기라고 부른 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 문장은 내 목 안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며칠 후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멍은 옅어졌고 입술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변화는 눈빛에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박 씨가 내게 새 구두를 건넸을 때 그는 다시 서려면 먼저 걸어야죠. 검은색 단화를 신은 발끝이 바닥을 단단히 눌렀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 호흡이 일정해졌다. 내 숨은 재봉틀처럼 안정적이었다.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엔 뉴스와 법률 서류를 읽었다. 가정폭력, 방지법, 증거보존 절차, 금융거래 추적법까지. 처음엔 낯선 용어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지만 점점 문장들이 명확해졌다. 나는 피해자의 기록에서 조사관의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박 씨는 내게 짧은 교육과정을 연결해줬다. 강남의
한 기업 금융센터에서 열리는 단기 수업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금융 범죄의 구조, 세탁 자금의 흐름, 비밀 계좌 추적법을 배웠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 손끝이 타는 듯 아팠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나는 조금씩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박 씨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들의 세계는 네가 모르는 이름으로 움직여. 하지만 모든 자금엔 흔적이 있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된다. 그는 지도를 펼쳤다. 청담, 한남, 송파, 세 개의 지점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민준홀딩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의식을 치렀다. 내 방 안에서 오래된 치마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길이 천천히 번지며 천이 타들어갔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속삭였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태운다. 그 치마는 그가 처음 나를 때렸던 날 입었던 옷이었다. 그 불길 속에서 과거의 나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불이 완전히 꺼진 후 나는 새 옷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 어깨선이 단단하고 허리가 잡힌 옷이었다.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박 씨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당신이 앞으로 사용할 이름이에요. 상자를 열 자 안에는 세 명함이 있었다. 헤이리 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선이 끊어지고 또 이어졌다. 서연은 죽지 않았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헤일리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와 모든 것을 덮고 다시 고요를 남길 이름. 나는 그 명함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감촉이 살아있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가면이 아닙니다. 박 씨가 말했다. 이건 새 삶이에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먼저 그들과 같은 세계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겠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썼다. 박 씨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마쳤다. 이 모든 일은 내 의지로 시작하며 그 끝도 내 선택으로 마친다. 그 한 줄을 쓰며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이건 죽음을 향한 서약이 아니라 삶을 되찾기 위한 증명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왔다. 창밖에서 새들이 울었다. 나는 커튼을 열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빛이 평창동의 언덕을 덮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민준, 이제 네 세상에서 숨을 쉬겠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박 씨는 그날 내게 서류 하나를 건넸다. 신분보호 절차입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헤일리리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두죠. 그날 밤 내 이름은 불 속에서 사라졌고 새로운 이름이 내 안에서 태어났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숨은 깊었고 심장은 일정하게 뛰었다. 재봉틀처럼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박동은 약속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바치는 복수의 맹세였다. 골프장의 잔디는 아침 이슬로 반짝였고 클럽하우스의 큰 창문은 겨우 가려진 커튼 틈으로 햇빛을 흘려보냈다. 나는 새로 단정하게 맞춘 검은 재킷의 어깨선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골프클럽 헤드를 한번 쥐어보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숨이 한결 가라앉았다. 쓰레기통 속의 차가운 금속과는 다른, 오늘은 내 것이 된 차가움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흑이 쳐다봤다. 어떤 이는 의아했고 어떤 이는 흥미로웠다. 나는 소개받은 대로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라는 라벨을 얹은 채로 웃었고 웃음은 계산된 온도였다. 청담의 VIP룸에서는 기울어진 와인잔과 샤넬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민주는 그 안에서 사냥감을 찾는 표정이었다. 그는 어깨를 펴고 내 앞에 앉아 유령 프로젝트라 불리는 그 허울 좋은 사업 계획을 자랑했다. 이건 200억만 투자하면 대박입니다. 문서만 깨끗하다면. 그의 목소리는 느슨했고 옆에 앉은 회계사는 침을 삼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었지만 입안에는 어제의 빗물과 금속의 기억이 떠올라 아득하게 남았다. 저는 깨끗한 것에 투자해요. 예를 들어 당신의 정장 같은 거요. 그 말은 예의 바른 톤으로 흘러나왔지만 그 속엔 칼날이 있었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내가 던진 미끼를 알아차리지 못한 척했지만 그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 나의 대비는 연극 같았고 나는 각본을 숙지한 배우였다. 장면 하나 VIP 룸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나는 조용히 계약서 샘플을 요구했다. 법률 문서, 계약서, KB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내가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회계사는 말을 더듬었고 민주는 웃음을 억지로 복원했다. 문서가 깨끗하다면 소문보다 돈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언제 서명하실래요? 내가 날짜를 정하며 서명을 위한 펜을 집어들자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침범당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돈 냄새에 민감한지 그리고 그 냄새를 따르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골프장 잔디 가장자리에서는 신문을 들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로 읽었고 민준을 옛 권력자로 읽었다. 나는 일부러 이중의 몸짓을 썼다. 한편으로는 예의를 갖춘 투자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균열을 찾는 사냥꾼, 그의 칼라에 묻은 값싼 와인, 냄새 위에 내 뒤쪽에서 퍼지는 샤넬 향이 덮이는 순간 감각과 권력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민주는 말로는 것만 했으나 그의 어깨 뒤로 뜬 메시지 알림이 떴다. 형의 문자 화이트 샤크. 그의 손이 잠깐 멈칫했지만 그는 표정을 제어했다. 회계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미처 숨기지 못한 작은 습관들, 젓가락을 놓는 손의 각도, 펜을 돌리는 속도, 명암을 건네는 손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실수로 남겨진 단서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더 조용한 방으로 옮겼다. 나는 계약서의 표준 조항이라 불리는 쪽을 찬찬히 살폈다. 겉보기엔 멀쩡한 전달 절차와 자금 출처 확인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구멍들을 읽어냈다. 자금의 출처는 당사자 책임이라 적힌 한 줄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자금 세탁범들은 항상 자본에 목말라 있고 문서라는 올가미에 자신의 목을 걸고 다닌다. 그들이 신문상의 소문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문서의 깨끗함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내 무기였다. 서류가 깨끗하면 소문보다 돈이 더 빨리 들어올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의 서명이 필요했다. 그는 나를 보며 그리고
내 어깨에 걸친 작은 명함 케이스를 보며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내가 골프클럽을 떠날 때 밖은 어둑해졌다. 고급 레스토랑의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식탁 위에 비친 우리의 얼굴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민주는 나를 배웅하려 나섰고 나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은 한때 나를 집어삼키려 했던 상어의 눈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눈은 돈의 흐름을 읽는 계산기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명함 하나를 그의 손에 놓았다. 헤일리리. 그의 손이 그것을 집어들며 반짝거리는 금속의 감촉을 느낄 때 내가 잡은 줄이 느껴졌다. 물고기가 물었다. 이제는 낚싯줄을 감을 차례였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골프채의 차가운 손잡이를 다시 쥐었다. 손끝에 남은 감각은 쓰레기통 속의 냄새가 아닌 오늘의 차가움이었다. 내 안에서 전술적 평정심과 위험에 대한 미세한 불안이 동시에 울렸다. 나는 더 이상 숨을 떨지 않았. 대신 계획을 읽었고 그 계획 속에서 민준의 다음 걸음을 예측했다. 다음 목표는 분명했다. 민준을 유인해 고스트 파일 전체를 손에 넣는 것. 그의 유령 프로젝트 뒤에 숨은 모든 거래 내역, 비밀 계좌, 그리고 화이트 샤크의 이름을 적은 그 검은 메모들. 오늘 밤 나는 불사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외관은 우아했지만 속은 차갑고 단호했다. 누군가의 예의 바른 말 속에 숨은 살기가 내가 걸어온 길에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이제는 그가 나를 의심하든 무시하든 혹은 욕심을 내든 상관없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연이 없고 헤일리리가 있었다. 다음 장면은 그가 자신의 문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청담의 골프클럽은 이른 봄의 햇살로 반짝였다. 잔디는 완벽하게 깎여 있었고 공기가 비누 거품처럼 매끄러웠다. 나는 하얀 재킷에 머리를 묶고 유리잔을 가볍게 흔들며 테라스의 평가 미팅 테이블에 앉았다. 그날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헤일리리 해외 자본을 대리하는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내 앞에 남자 박민주는 흰색 셔츠의 단추를 하나 더 풀며 인공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투자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말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달렸죠. 서류부터 봅시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USB와 몇 장의 출력물이 나왔다. 여기요. 유령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입니다. 자금 조달 경로도 투명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USB를 내밀었다. 나는 그 금속의 차가운 끝을 손끝으로 느꼈다. 쓰레기통에 금속 냄새가 스쳐갔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 냉기는 내 것이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프로젝트, VE, PTX와 internal, KB, balance, PDF라는 파일명이 나타났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이건 언제 공증받았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작년 말쯤이요. 나는 커서를 움직이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폰트가 2024년 1월 이후 버전이에요. 그때는 이 글꼴이 출시도 안 됐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글꼴 하나로도
거짓은 드러나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죠. 나는 PDF의 속성을 열었다. 메타데이터에는 Whiteshark Holdings Seoul Branch 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었다. 내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마침내 그 이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조직의 중심이 문서 속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내부 이메일 로그도 필요하겠네요. 원본 서버 전송 내역, KB 계좌의 하청 흐름까지. 민주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억지로 웃었다. 그건 제 회계사가 정리한 겁니다.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일을 보냈다. 화면에 Whiteshark, Submailety로 시작하는 주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것을 기억 속에 새겼다. 함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좋아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서명하세요. 당신이 깨끗하다면 빛이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자신감 넘치는 척 웃으며 펜을 잡았다. 몽블랑 펜 끝이 계약서 위를 미끄러지며 종이에 닿았다. 사인의 잉크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오래전 나를 덮쳤던 술 냄새보다 훨씬 짙었다. 그의 손목을 보는 동안 내 안의 긴장감이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나는 그가 파일을 모두 내놓을 때까지 침묵했다. 그럼 이건 제 복사본으로요. 나는 보아나드 드라이브에 복사하며 말을 덧붙였다. 투자는 신뢰로 하는 거니까요. 그는 비로소 안도한 표정으로 잔을 들었다. 이제 당신도 내 편이군요. 나는 웃으며 건배했다. 네, 우리 모두 빛을 향하니까요. 그러나 내 속마음은 달랐다. 빛은 진실을 태운다. 민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계약서의 공증 일자, IP 로그, 그리고 송금 내역, all mismatch. 숨겨진 시트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transfer list, XLSS. 암호를 해제하자 줄 하나가 번쩍였다. receiver, 유이도, office tel, account holder, henry, 민준의 연인. 비자금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의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렸다. 나는 조용히 USB를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봄밤의 청담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은 거짓의 껍질 같았다.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나는 생각했다. 돈이 필요하면 결국 목을 내주겠지. 내일이면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더 큰 욕망, 더 깊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신했다. 미끼가 뼈에 닿았다. 이제 낚싯줄을 당기기만 하면 된다. 나는 골프채의 끝을 잡은 손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경기장의 잔디가 아닌 민준의 심리와 그의 문서들 위해서 라운드를 치는 날이었다. 손에 든 명함은 여전히 세종이 향이 났고 헤일릴이라는 이름은 입술에서 매끄럽게 굴러나왔다. 청담의 저녁은 우리의 무대였고 나는 관객이 아닌 감독이었다. 민주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VIP룸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지만 눈가에 드리운 긴장은 전보다 옅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었.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며 골프채를 끌듯 우아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띄었고 그 미소는 오래된 사진 속의 상어와 닮아 있었다. 헤일리, 투자건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그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고 회계사는 숨을 죽였다. 그 소리 바로 내가 기다리던 소리였다. 그가 내게 보인 문서들은 표면상으로는 완벽했다. 사업 계획서, 가짜 컨소시엄 서류, 클린으로 포장된 KB 거래 내역, 스냅샷. 그러나 문서 사이사이엔 고의로 남긴 작은 틈들이 있었다. 나는 그 틈을 읽는 법을 배웠다. 계약서의 인감란에 찍힌 도장이 조금 비뚤어진 이유, 날짜에 한 칸씩 밀린 배열, 그리고 서류 제출자의 이메일 주소 끝에 붙은 낯선 숫자. 나는 그의 자만심을 자극하기로 했다. 이 문서들을 법률팀과 다시 한번 검토하길 원합니다. 저는 절차를 중시하죠. 그 말은 온화했지만 그의 심장은 뜨거워졌다. 돈을 앞세운 자는 절차를 번거롭게 여긴다. 그들은 신속함을 원하고 그 신속함이 내 발판이었다. 나는 그날 그에게 가벼운 요구를 더했. 추가적인 트랜스퍼 스냅샷과 프로젝트 초기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는 내부 이메일 사소해 보이는 문구였지만 민준의 체면을 건드리는 요청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고 그 틈을 박 씨가 재빨리 메웠다. 헤일리 실사가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실물 자료로 확인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 씨의 말은 다리 역할을 했고 민주는 결국 동의했다. 바로 그 동의가 나의 문을 열어주었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의 오피스텔로 초대되었다. 그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문을 열었고 방 안에는 고급 가구와 값싼 와인잔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그에게 말했다. 서류를 디지털로만 주시겠어요? 저는 문서 검토를 전자문서 감정팀과 함께하는 편이라. 그의 손이 컴퓨터로 향했고 그는 몇 번의 클릭으로 몇 개의 폴더를 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고요히 집중했다. 파일 이름들, cost, project, final, v, payment, chain, 412, backup, cost, 가이브 이삼.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이름들이 내 눈앞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빛을 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령 파일의 일부를 무심코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본 척했지만 실제로는 박 씨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냈다. 그는 밖에서 이미 수집망을 가동했고 내 작은 움직임 하나로 수집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통제하는 파일만을 보여주려 했지만 우리 쪽에서 이미 그의 클라우드 로그를 추적해둔 터였다. 그 로그는 민준이 숨기려 한 비밀 경로의 실마리를 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이메일 송수신 기록의 백업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우리는 내부 회계팀에서 처리합니다. 필요하면 담당자 정보를 드리지요. 그 대답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조직의 규칙상 담당자는 외부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브로커의 전화번호는 이미 박 씨의 네트워크에 찍혀 있었다. 밤이 깊어오고 그는 나를 배웅하러 나왔다. 복도 끝에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일이면 계약서 초안을 보낼게요. 서명 날짜만 잡으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촉감은 따뜻했지만 속은 차가웠다. 그 손에서 나는 앞으로 올 폭풍의 세기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파일 목록을 박 씨에게 전송했고 그가 즉시 움직였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그의 서버 한 곳을 동결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문서에 진짜 청정성을 입증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던진 미끼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다. 민준의 망을 당기는 줄 끝에 작은 진동이 전해졌다. 그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과신했는지는 이제 그의 패턴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 패턴은 우리에게 유령 파일 전체를 넘겨줄 구멍이 될 것이다. 나는 골프채의 손잡이를 다시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스포츠의 도구가 아니었. 내 손에 든 건 복수의 연장, 계획의 실체, 그리고 그가 지키려던 비밀을 드러낼 열쇠였. 다음 단계는 그가 문서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만드는 것. 그가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더미 위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밤이 반짝였다. 그날의 무대는 모델하우스라는 이름의 고급 쇼룸이었다. 민주는 새 프로젝트 투자 협상을 위해 나를 초대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건 이곳의 조명, 카메라, 스피커 하나하나가 이미 나의 무기였다는 것이다. 나는 하얀 정장을 입고 그 앞에 앉았다. 오늘 계약서에 최종 서명만 하면 됩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민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렸어요. 헤일리 씨. 그의 웃음소리엔 자만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단, 한 가지를 확인해야겠어요.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모델하우스의 거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이 천천히 켜졌다. 처음엔 하얀 화면이 떴다가 갑자기 칙하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게 뭐죠? 민준이 물었다. 그가 마신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다. 영상 속엔 낯익은 풍경이 있었다. 반지하의 좁은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비에 젖은 나의 모습. 그가 내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던 그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오늘 법이 그렇게 말하네요. 내 손에는 어머니의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 반지는 예전에 그가 내 가방을 뒤질 때 흘렸던 바로 그 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유산을 강탈할 때 남긴 흔적이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더듬거렸다. 그건 단지 오해야. 나는 리모컨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 속 영상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시간 스탬프가 찍힌 CCTV였다. 그의 발길질, 주먹, 그리고 내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 음성 데이터가 겹쳤다. 그의 목소리, 술 냄새에 젖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 돈은 남편의 것이야.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달려들 듯 앞으로 나왔다. 꺼요. 이건 불법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잡아당기려 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모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퍼져왔다. 박민준 씨, 폭행 및 횡령,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전 쓰레기통에 뚜껑 닫히던 소리와 겹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던진 게 아니라 그가 갇히는 소리였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넌 누구야? 대체. 나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이서연, 기억 안 나요? 당신이 죽였던 여자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나는 피식 웃었다. 죽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었어요. 그때 매형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형사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문자 하나가 떴다. 상어형이 온다. 경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음 파도가 시작되는군. 형사들이 민준을 끌고 나가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USB를 주워들었다. 거기엔 폭행 영상뿐 아니라 자금 흐름과 이메일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내 손끝에서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복수의 완결이자 정의의 시작이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흩날렸다. 그 빗소리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쓰레기 냄새는 나지 않아. 오직 정의의 냄새만 남았어. 모델하우스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 나는 마지막으로 벽면의 스크린을 바라봤다. 그 위에는 정지된 화면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처음 내게 웃으며 다가왔던 그날의 영상. 반포대교의 불빛 아래 그는 사랑을 약속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불빛 아래에서 그는 죗값을 받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더 큰 물결뿐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섰다. 청담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거짓의 반짝임이 아니라 정의가 내는 희미한 불빛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무전 속에는 새로운 이름이 떠돌았다. White Shark.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다. 더 큰 물고기가 파도를 가르고 다가오고 있었다. 프라이빗 다이닝룸의 공기는 부드럽게 흐르듯 조용했지만 식탁 위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팽팽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되어 유리잔에 가장자리를 스쳤고 와인 속에서 금빛 선이 일렁였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가락으로 컵의 입구를 천천히 돌렸다. 그 미세한 소리가 우리 사이의 공허를 메웠다. 민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빠르게 나를 훑었다. 그의 양복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 냄새를 흡입하며 내 목소리를 다듬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말보다 서류가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내 말이 끝나자 그의 웃음은 반박자 늦게 터졌다. 그 안에는 억눌린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내게 표준 문서라며 서류를 내밀었지만 나는 거기에 추가 부속서를 더했다. 자본 출처 선언. 겉보기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돈줄을 드러내야 하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회계사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그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을 기다렸다. 붉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힐 때마다 내 안에서 작은 전율이 일었다. 과거의 나에게 도장은 복종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밧줄을 감는 매듭이었다. 이제 보여드리죠. 그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은색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고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연기다. 끝까지 가라. 화면이 켜지자 그는 자신감에 찬 손놀림으로 폴더를 열었다. Financial Report, Tax Adjustment, Cost, AJ, V3, Final, Excel CX. 나는 눈빛을 숨긴 채 그 이름을 기억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진짜 마지막 버전을 파이널로 저장한다. 그건 보안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었다. 그는 파일을 열고 표로 정리된 숫자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머릿속은 감사인의 눈으로 움직였다. 셀 간 비교, 시트 간의 불일치, 숨겨진 시트의 존재 여부를 즉각 계산했다. 손끝으로 태블릿을 켜고 그의 설명을 듣는 척하면서 조용히 IP 추적 모듈을 실행시켰다. 민주는 모니터를 돌려 보이며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자본 출처도 이체 내역도 모두 정당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네요. 그런데 이 비용 조정 시트는 왜 2번 복제돼 있죠?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마우스를 클릭해 시트를 열었을 때 숨겨진 탭이 드러났다. 히든 시트 1. 거기엔 이체 기록이 있었다. 금액은 일정했고 수신인은 익숙한 이름이었다. JH 컨설턴트. 나는 즉시 그 뒤에 붙은 계좌번호를 읽었다. 그 번호는 내가 이미 박 국장에게 받은 리스트와 일치했다. 오피스텔 계약금. 그가 내게 폭력을 휘두르던 날의 송금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Lover, account 라는 이름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내 속에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네가 그 돈으로 사치하고 그 여자의 손목에 금팔찌를 걸었겠지. 문서 사본만 받겠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회계사가 프린트 버튼을 누르자 프린터의 미세한 기계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종이가 한 장씩 나올 때마다 내 심장도 박동을 맞췄다. 나는 그 복사본을 스테이플러로 고정해 보안 하드드라이브에 넣었다. 그 소리, 딱은 내가 민준을 올가매는 첫 쇠사슬의 울림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했다. 내가 진심으로 투자하려는 줄 착각한 것이다. 내일이면 초안 계약서를 보내드리죠. 그는 자만스럽게 말했다. 나는 잔잔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좋아요. 서류가 깨끗하다면 돈은 그보다 더 빠르게 흘러들겠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나에게는 그 탐욕이야말로 완벽한 증거였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문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 숨은 미세한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제 당신은 내 그물 안에 들어왔다. 밖으로 나와 차문을 닫자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보안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안에는 커스트, 에디 J, V3, 파이널, XLSSS의 사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택시가 출발하자 나는 그 안에서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건 한 단계뿐이다. 덫을 짓는 것, 평창동에 빌라, 조명, 카메라, 잠복경찰, 그리고 커튼이 열릴 순간 물고기는 이미 갈고리를 삼켰다.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졌고 그가 발버둥칠수록 밧줄은 더 깊이 살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물을 당길 시간이다. 아, 경찰차의 적색등이 밤 공기를 짓눌렀고 나는 그 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새벽의 냄새는 비릿했고 머릿속에는 아직도 프라이빗 룸에서 들었던 프린터의 기계음이 맴돌았다. 오전이 되자 수사관들이 민준의 오피스텔 문에 파란 봉인을 붙였고
그 봉인이 가끔 삐걱거릴 때마다 내 가슴 속 오래된 상처가 함께 떨리는 것을 느꼈다. 봉인된 문 앞에서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복도를 오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내 안에 차가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매형은 얼굴이 창백해져 손으로 혀를 감싸 쥐었고 연희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도망치듯 피했다. 그 장면들은 어느 날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밤의 기억과 포개졌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그들이 갇힐 차례였다. 수사팀은 우리가 모아놓은 문서들을 토대로 전송 그래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단일 이체로 보였던 돈이 노드와 엣지로 확장되자 그 소용돌이는 곧 거미줄처럼 퍼졌다. 하나의 작은 송금이 누군가의 생활비처럼 보였지만 그래프의 가운데로 갈수록 굵어지는 선은 동일한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매형의 회사 그리고 민준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계좌가 있었다. 수사관이 모니터 위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소리내어 읽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너무도 인간적이었다.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일기, 내가 들여다본 그 작은 메모들, 체포는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현장에 있지 못했지만 박 씨에게서 들은 전원처럼 수갑의 금속음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딱 하는 소리 없이도 그 울림은 내 폐 깊은 곳, 쓰레기통 속에서 기침하던 내 숨의 자리까지 닿았다. 시어머니는 복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며느리가 착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더러운 돈은 남기지 마세요. 라고 냉담하게 말했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방 안에 굳어졌다. 그녀의 태도에는 남아도는 당당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탄로날 때의 공포가 묻어 있었다. 매형은 체포 직전까지도 둘러댐으로써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연희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못해 연기를 하듯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그 눈동자 아래에서는 도망칠 구멍을 찾는 초조함이 흔적처럼 비쳤다. 우리 팀이 제공한 USB, 은행 거래 내역, 숨겨진 시트의 캡처본, 박 씨가 잡아낸 IP 로그는 이제 수사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고 형사들은 그 증거들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큰 사건 파일을 만들었다. 그래프의 각 지점에서 포착된 작은 신호들, 메일 헤더의 시간대, 불일치, 송금인 이름에 오타 반복, 오피스텔 계좌로 흘러간 동일한 금액의 패턴이 모여 범죄의 틀을 만들어냈다. 증거는 또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을 드러냈다. 시어머니는 명목상의 기금 관리자, 매형은 중간 브로커, 연희는 수취인 역할 모두가 서로를 지키려는 거짓의 원을 그렸지만 원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놀랍게도 우리 쪽에 공동체적 공감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었다. 민준의 오피스텔 앞에 모여있던 청담의 몇몇 점원, 이전에 민준과 거래하던 가게 직원들은 수사관들에게 조용히 증언을 내놨다. 어떤 이는 민준의 호화 외투에서 샤넬 향수를 맡았던 나를, 어떤 이는 늦은 새벽에 오피스텔로 들고 간 작은 봉투를 기억해냈다. 방청석에 앉았을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작은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완성해 주었다. 한 아주머니는 목례처럼 손수건을 건네며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였고 그 한마디가 법정 바깥의 공기를 조금은 따뜻하게 했다. 증거 제출과 압수수가 끝난 뒤 검찰은 신속히 기소를 준비했고 언론은
가족 거미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기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나는 어쩐지 담담했다.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 법과 절차가 들어섰다. 나는 헤일리리의 이름으로 정해진 법적 보호 속에 있었고 박 씨와 함께 일한 형사들은 이제 내 증언을 바탕으로 공모의 윤곽을 더 뚜렷하게 그려나갈 것이다. 밤이 되자 수사관 한 명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유 회장 생일 파티가 다음 주입니다. 거기서 상어의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말은 동시에 경고와 기회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창동의 저택들이 반짝이고 빌라의 불빛은 마치 커튼 뒤에서 열리는 큰 무대처럼 보였다. 마지막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목격하는 하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다물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했다. 사업장과 파티의 함정을 설치하고 상어를 해안으로 초대해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공중에 드러내는 것. 조명, 카메라, 잠복경찰, 그리고 커튼콜.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은 이미 무대 준비가 끝난 듯 선명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어머니의 일기에서 떼어낸 작은 조각을 만졌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컸다. 이제 가족 거미줄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 실타래의 끝은 백상아리에게 닿아야 했다. 유 회장의 생일 파티는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서 열렸다. 흰 천막 아래 크리스털 조명이 반짝였고 재즈밴드의 느린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얇게 깔린 음악 사이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케이크 위에는 노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생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내 귀에는 다른 멜로디가 들렸다. 오늘은 단지 생일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장을 여는 날이었다. 나는 잔을 들고 무대 가까이 다가섰다. 주변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몰랐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 회장도 이 파티의 음악도 아니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증거였다. 케이크의 불이 꺼지고 잠시 어둠이 정원을 덮었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또 한 사람의 진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짧은 정적. 그 순간 무대 위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이 아니라 오디오 채널이 먼저 열렸다. 고요한 재즈 선율이 끊기고 낮고 비릿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가 흔적을 지운다고 했잖아. 청담동의 그 밤 완벽했지. 사고로 처리됐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섰다. 목소리의 주인은 백상아리였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이건 단순한 녹취가 아닙니다. 계약 협상. 당시 그가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녹취, 서명, IP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이건 불법이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빗방울 소리가 떨어졌다. 시스템이 설정한 사운드 이펙트 방. 아니, 마치 비에 젖은 거리처럼 변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가 흔적을 지운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스피커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조명이 순식간에 좁혀졌다.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백상아리 위에 고정되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복경찰들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한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백상아리 씨, 자금 세탁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영장 확인하시죠. 정원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조명의 반사광이 내 눈에 닿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케이크 위에 초가 꺼지는 소리보다도 차가웠다. 백상아리는 비틀거리며 나를 노려봤다. 이게 네 짓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서 있던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수갑을 찬 채 몸을 떨던 그는 마지막까지 빠져나가려 애썼다. 그러나 경찰 2명이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끝난 게 아니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연신 셔터를 눌렀다. 조명, 플래시, 그리고 빗소리가 섞여 한 편이 영화 같은 장면이 만들어졌다. 할아버지는 내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렸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다. 이제야 네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겠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크 위 남은 초 1개가 바람에 꺼졌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형사들이 백상아리와 민준을 연행해 나갔다. 정원에는 아직도 비의 소리가 흘렀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이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청구서는 법원에서 결재될 겁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에는 축하보다 경의가 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대 위 USB를 회수했다. 검은 케이스 속에 담긴 증거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3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진실, 그리고 내 복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완전한 기록으로 남았다. 조명이 모두 꺼졌을 때 나는 잠시 혼자 정원을 걸었다. 잔디 위에는 흩어진 꽃잎과 와인 자국, 그리고 몇 개의 떨어진 초 조각이 있었다. 그 모든 잔해 위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비가 냄새나지 않았다. 깨끗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생각했다. 파티는 끝났지만 법정의 막은 이제 오르려 하고 있었다. 다음은 더블 트라이얼, 가족, 범죄자들과 상어.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오전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법정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판사의 망치가 책상을 3번 두드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향했다. 피고석에는 민준, 시어머니, 매형, 그리고 백상아리가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아래에서 그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반성보다 두려움이, 후회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그날의 나는 장례식의 유족이 아니라 생존자였다. 검찰 측이 준비한 마지막 증거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니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청담동의 비 오는 밤, 그리고 백상아리의 비릿한 웃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이제 그것은 법의 언어 속에 묶여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피고인 백상아리 살인교사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얼어붙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등의 핏줄이 굳게 솟아올랐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 피고인 민준, 공모 및 폭력,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 피고인 징역 8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의 목소리가 났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정의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자유는 여기서 멈춘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내 폐의 안 깊은 곳에서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갔다. 나는 손끝이 저릿할 만큼 힘을 줬다가 천천히 풀었다. 법정 안에는 가벼운 숨소리와 훌쩍임, 그리고 뒤편에서 누군가 건네는 휴지의 바스락거림이 들렸다. 내 옆자리의 노부인이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됐네요. 이제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기쁨이 둥글게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기쁨은 삐뚤었고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그 울퉁불퉁한 표면 위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자 법원 로비 밖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마이크를 피했다. 그날은 복수의 여운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짧은 성명을 읽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종이처럼 가벼웠지만 내 귀에는 납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사과는 너무 늦었고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 오래전에 판결이 끝났으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공기는 건조했고 코끝에는 어린 소나무 냄새가 스며들었다. 한때 그 냄새는 쓰레기 냄새와 섞여 역겨웠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비로소 내 몸이 제 자리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법원 담장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내 몫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복수의 끝에는 언제나 공허가 있다고 했지만 그 공허 속에서 나는 무너지는 대신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박 씨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헤일리 씨답네요. 나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내가 밟는 길은 더 이상 지늘기 아니었다. 그 위에는 흙 냄새가, 그리고 젖은 풀에 생명력이 있었다. 뒤를 돌아봤다. 경찰차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법정의 문은 다시 닫혔다. 그러나 내 안의 문은 이제 열려 있었다. 나는 생존자였다. 사형 집행자가 아닌 살아남은 증인으로서의 나. 그게 내가 선택한 정의였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눈부셨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이 냄새는 비가 아니라 나무의 냄새예요.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다시 걸었다. 그날 이후 내 안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위한. 다음은 16부 비난기금의 시작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봄비가 내린 뒤 공기는 맑고 투명했다. 나는 새로 인수한 사무실의 유리창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간판에는 비난 평화기금이라는 글자가 반짝였다. 이 이름을 정할 때 오래 고민했다. 비난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다는 뜻. 과거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였다. 이곳은 폭력과 배신의 흔적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었다. 벽 한쪽에는 기록위원회의 첫 문장이 걸려 있었다. 쓰레기는 없다. 다만 회복의 순서가 다를 뿐이다. 첫 지원 프로젝트는 동대문에 있는 작은 의류 공장이었다. 몇 년 전 불법 하청으로 사고를 겪은 여성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나는 안전모와 CCTV 카메라를 후원했다. 이제 누가 와도 기록이 남아요. 내가 말하자 공장장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다. 누군가의 두려움이 덜어지는 것을 보는 일. 그것이 나의 새로운 일이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생존 그룹 모임이 있었다. 첫 모임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국수를 나눴다. 한 참가자가 내게 물었다. 왜 국수예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모두들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의 끝에는 허무가 아니라 연결이 있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나를 헤일리라고도 서연이라고도 불렀다. 나는 둘 다였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느낄 줄 아는 사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금속, 소리수갑, 비, 쓰레기통에 찌그러진 뚜껑에 갇혀 있지 않았다. 대신 종이와 실, 그리고 손끝의 따뜻한 온도가 나를 감쌌. 어느 날 오후 나는 기금 사무실의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교도소 주소였다. 민준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줄만 있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잔인할 만큼 가벼운 문장이었다. 한때 나를 짓밟던 사람의 필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나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서 금빛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이 닿자 종이는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냄새는 비 오는 밤의 매캐함이 아니었다. 삼장가 마치 새실을 풀 때의 냄새였다. 깨끗하고 튼튼하고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된 냄새.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의식을 준비했다. 기금 회의실의 창문을 열고 그 불타는 재를 작은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내 필체로 덧쓴 문장이 있었다. 집에 왔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이 내 안에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다. 며칠 뒤 기금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학대 피해 여성의 법률 교육 프로그램. 나는 직접 강단에 서서 말했다. 법은 우리를 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의 서연이 미소 지었다. 복수로 세운 정의가 이제 보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주 일요일 나는 다시 모임에 참석했다. 한 중년 여성이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일 줄 몰랐네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하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 거예요.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저녁빛이 책상 위를 물들였다. 종이 위에 펜을 들었다. 오늘은 내 이름을 내 잉크로 직접 써보고 싶었다. 이서연. 그 이름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는 차갑지 않았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공기엔 새흙 냄새가 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금속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실로 이제 내 삶은 새로 짜인 천처럼 견고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평안해요.